이 잘 다니셨습니까? 예, 가을비를 맞으신 분들은 그 속에서 또 특별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또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소금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저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됐다 그러고, 또 산속에서 캐낸 암염은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이 소금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소금을 찾기가 참 어려워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먹는 쪽으로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 양방 쪽의 영양학으로는 그냥 음식 해먹는 영양학이 아니고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질병이 치료될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영양역학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영양역학으로 석사, 박사를 공부를 했고, 그래도 답이 다 담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천연치료 쪽에서도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쪽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공부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한방에서도 먹는 거 가지고 다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방 쪽에서는 한방 식이요법학으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또 한의대에서 양방 영양학, 한방 영양학을 같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질병까지 치료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이 땅에서 새로 생기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아요. 미네랄이 양은 적지만 이것이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 적혈구가 없으면 세포가 아무리 모든 것 다 갖춰져서 세포를 만들었고, 또 활동하기 위해서 모든 영양소 다 먹어줬을지라도 이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면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쪼개보면 그 속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고, 또 헤모글로빈을 쪼개보면 한가운데 철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철이 없으면 적혈구는 한 방울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쪼개보면 미네랄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모든 미네랄을 어떤 식으로 먹어줘야 될까,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또 시도도 해봤고 또 사용도 해봤는데, 드디어 제 나름대로는 이 정도 되면 답이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백투에덴 심층수 슈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백투에덴 심층수 슈퍼 미네랄을 매일 섭취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죄를 지은 이후로 영생할 수 없는 몸입니다. 우리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질병이 없어도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구조가 한 번 복사할 때마다 한 마디씩 짧아집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 없어도 그게 다 떨어지면은 그 세포는 자연사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포 죽는 것만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추어져야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세포는 하나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5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3대 영양소가 있고, 그 열량이 땔감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양은 정말 적지만 그 불쏘시개 몇 개가 없으면은 불은 하나도 붙지 않는 것처럼 그 3대 영양소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불쏘시개 영양소가 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얘들이 열량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근데 열량은 없지만 정말 양이 적을지라도 꼭 불쏘시개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하는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대 영양소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얘들이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사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포함해서 5대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흔히 3대 영양소를 쉬운 말로는 타는 영양소, 태우면 에너지가 나오는 땔감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주 적지만 얘들이 없으면 3대 영양소가 뼈가 되지도 못하고 에너지가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땔감을 태워주는 영양소다. 불쏘시개 영양소다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스투스 폴 리비히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식물을 키우면서 얘들은 어떤 영양소를 줘야 크나, 그래서 질소, 칼륨, 인 이런 것들을 주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비율로 이 영양소들을 줘야 같은 비용으로 가장 많이 크게 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실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많이 주는 것만큼 크는 것이 아니고, 이 식물도 세포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라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짝을 지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준 영양소만큼 크는 것이 아니고 제일 적게 준 것만큼만 그 친구에 맞춰서 비율이 형성이 되고 그만큼 크고 나머지는 짝이 없어서 다 버려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시골에서 본 이 물통처럼 여러 나무 조각을 모아서 만든 물통인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을 부으면 채워져요? 제일 높은 쪽이 아니고 제일 낮은 쪽까지만 채워지고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부어도 쓰레기입니다. 다 버려져요. 그래서 리비히는 이것을 멋진 단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한 최소율의 법칙. 여러 가지 영양소가 짝을 이루어야만 크는데 그 중에 제일 적은 영양소 비료 준 것만큼만 크고 나머지는 낭비한 거다. 버려진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식물 클 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고 모든 자라는 것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5대 영양소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장 많이 먹은 것만큼 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적게 먹은 것만큼만 큰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풍족한 것만큼 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제일 부족한 것만큼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잘하는 것만큼 크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못하는 것만큼만 크는 거예요. 나머지는 괜히 나 잘한다고 얘기하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소리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최소율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영양소를 먹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 이 문제를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땅에 심은 어떤 상추나 아니면 쌀이나 이런 것을 심으면 이 나무나 열매나 어떤 곡식들이 푸르른 잎사귀를 가진 엽록소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독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독소를 빨아들여요. 그리고 뿌리에서는 H2O,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뭇잎 속에 있는 엽록소 속에서 둘이 랑데뷰를 합니다. 중매쟁이가 누군가 하면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둘이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지만 태양 에너지가 찌찌찌찍 하고 들어가서 둘이 함께 좀 잘 살아봐라. 그러면은 뭐 각자 단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뭐가 난 것은 버릴 것 버리고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산화탄소 독소에서는 O2를 기부하고 탄소만 찢어가지고 H2O에다가 태양 에너지가 끌어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CH2O, 물을 포함하고 있는 탄소, 함수 탄소, 다른 말로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녹말 덩어리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O2라고 하는 신선한 생명의 원동력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탄수화물을 뭐 과일마다 곡식마다 포장지는 다를 뿐이지 그 속에 결국은 CH2O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내 세포가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탄수화물 하나짜리 될 때까지 쪼개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소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것, 이빨로 쪼개주는 것을 물리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탄수화물 하나가 될 때까지 다 쪼개질 수는 없어요. 이것을 침 속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이런 화학적인 효소들이 화학적으로 또 쪼개주는 것을 화학적인 소화라고 그러는데, 드디어 포도당 하나짜리까지 쪼개졌다, 소화가 잘 된 겁니다. 그러면 꿀꺽 삼켜서 이제 십이지장을 지나 소장으로 들어가면은 육모에서 싹 흡수를 해가지고 혈관을 타고 돌다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나 탄수화물 필요해, 나 일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인슐린이 또 안내를 해서 그 세포의 분 띵동 하고
여기 좋은 친구 데리고 왔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세포의 문이 열어지면서 드디어 탄수화물이 세포 속에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탄수화물 포장지를 풀어서 ATP 에너지로 끄집어내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시커먼 탄소 한 덩어리하고 H2O 물 한 덩어리가 태양 에너지를 포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에너지로 쓰려면 포장지를 풀어야 돼요. 가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몸에서는 여기 가위처럼 생긴 동그라미 두 개, O2라고 하는 산소가 가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소가 탄소를 딱 찢어가지고 포장지를 벗겨서 나갑니다. 그러면 C, 탄소와 O2, 산소가 찢겨져 나가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에 이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하나씩 생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그 원동력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쓰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밥에서 나오는 것이고, 밥은 어디서 왔느냐? 태양 에너지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탄수화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탄소와 H2O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개씩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성질은 틀리지만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것은 탄소 몇 개 그리고 H2O 물 몇 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에너지로 쓰는 포도당은 그게 6개짜리입니다. 그래서 탄소 6개, H2O 이것이 6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포도당인데, 우리가 3대 영양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결국은 쪼개보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지방질도 몇 개씩 붙였느냐만 틀리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재료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질소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질소는 여기 공기 중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끌어붙이면 단백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도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참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씩 붙어 있느냐 조금씩 다를 때마다 성질이 달라진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서 여러 영양소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위급하면은 태양 에너지를 감싸고 있는 탄수화물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대 영양소 중에서 4개는 다 사촌격인데,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된 물질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물질이에요.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는 최소 단위의 물질이에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질로는 1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 하나하나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다른 걸로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지방질 부족하면 밥 많이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미네랄이 결핍될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 중에서도 미네랄의 그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미네랄을 결핍되지 않게 골고루 먹어주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최고의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미네랄은 없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흙 속에 미네랄이 있겠죠. 그러면은 풀잎이 그걸 빨아먹으면서 자기 잎사귀를 만드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속 흙 속에 있던 미네랄이 풀잎으로 옮겨간 것밖에 안 돼요.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송아지가 딱 뜯어 먹어요. 그 철분이 송아지 몸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송아지를 또 호랑이가 먹어. 호랑이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가 죽었다? 그러면 땅으로 들어가 썩어버리면 다시 흙으로 들어갑니다. 흙에서 계속 돌고 돌겠지만 가끔 한번 장마가 지면은 그 흙이 산사태가 나고 흘러서 강으로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지구 안에서 미네랄은 계속 돌고 도는데 어디에 가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저도 이것 정도는 30년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속초 앞바다 한번 놀러 와서 바닷물 그냥 몇 바가지 먹으면 끝나느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에 100여 종류의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과 비슷한 이 비율로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토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먹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바닷물을 빨아먹으면서 자란 다시마를 먹으면 어떨까? 이쪽에 꽤 제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시마, 김, 미역귀, 톳, 파래.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참 좋아해요. 다시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해조류만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초를 가지고도 뭐 농장 여러 군데 다녀보기도 하고 또 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고, 소금은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전부 다 바닷물 자체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열을 가해서 물을 증발시키면서 만드는 소금인데, 그 속에 수많은 미네랄들이 이렇게 결정화되는 온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바닷물의 미네랄을 다 추출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몸속에 있는 필요한 모든 미네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하여튼 흡수는 안 돼도 제일 많은 미네랄은 어디에 들어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 있는 소금이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그것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됐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소금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그 독소가 정말 어마무시한 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바닷물이 표층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어요. 중간을 막아놓은 것이 아닌데도 표층수와 심층수는 서로 흐르는 방향이 틀려요. 완전히 따로 놉니다. 표층수는 막 버려진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다 오염이 됐는데, 밑에 있는 심층수는 서서히 북극까지 이렇게 도는데, 학자들 얘기는 적어도 몇백 년 내지 몇 천 년에 한 번씩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돌면서 표층수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몇백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표층수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표층수 물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만든 소금이 아니고, 저 바다 깊숙이 600m보다도 더 들어간 해양 심층수를 뽑아 올려요. 뽑아 올린 다음에 그래도 뭐 물이니까 혹시 다른 게 들어있을까, 그래서 나노 필터로 한번 여과를 시킵니다. 자, 여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그리고는 공중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안개 같은 미스트, 나노 단위의 작은 안개를 쫙 분사를 합니다. 그래도 뭐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또 청정 공기를 필터로 걸러서 깨끗한 공기를 뜨겁게 데펴서 열풍을 불어 제낍니다. 그러면 이 안개 같은 심층수 물에서 뜨거운 열을 만나니까 뭐가 증발이 돼요? 수분이 증발이 되겠죠. 그리고 그 미네랄이 자기들 결정 온도가 다 다르지만 계속 날아가면서 자기 온도를 만난 미네랄은 그 온도에서 딱 고체가 되어서 눈처럼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작은 나노 단위의 소금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은 먹으면 써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속에 100종류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의 맛이 씁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정제염은 염소하고 나트륨 두 개만 들어있는 것이고 마그네슘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미네랄 다 들어있는 천일염을 먹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천일염 자루를 헛간에다가 놓으면은 뭐가 물이 나오죠. 간수라고 그래요. 이게 마그네슘이 녹아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녹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거의 70% 이상의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서 아직 있기는 있지만 뭐 먹을만 하네 하는 정도로 미네랄 버린 물이 천일염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천일염을 가지고 죽염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만들지만 미네랄이 상당히 다 소실된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다 물속에 있는 100종류 이상의 미네랄이 100% 소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실험과 실험을 거듭한 끝에 그 미네랄들이 이온을 몇 개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온화 특허를 받은 공법으로 이온화 작업을 해서 마그네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물보다도 먹기 좋은 물로 바뀌고 흡수가 가능한 이온화 작업이
끝난 것으로 이 백투에덴 슈퍼 미네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100여 종류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층수 물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의 구성 성분과 거의 100% 똑같아요. 거의 100% 똑같은 미네랄이 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미네랄 중에서 염소하고 나트륨만 소금이라고 먹는 것은, 많이 먹으면 뭐 고혈압부터 신장병부터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것은, 이건 뭐 의학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고, 그 슈퍼미네랄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가 알다시피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근육이 수축할 때 얘가 없으면 수축이 안 돼요. 또 신경 에너지도 얘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또 뼈를 만들고 치아를 만들고 ATP라고 하는 게 인 3개 들어있는 걸 ATP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인이 없으면 일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칼륨, 세포 내 수분을 조절해주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얘가 없으면 뭐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황, 모든 단백질은 이 황이 핵심 성분입니다. 또 나트륨, 우리 몸속에 물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나트륨이고, 나트륨이 없으면 머리에서 만들어진 신경신호가 손끝까지 전달이 불가능해요.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염소, 염화나트륨에 들어있는 염소, 위산이 얘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또 마그네슘은 모든 효소를 활성화시켜 줄 때 필요하고, 신경, 근육, 얘들이 움직일 때 마그네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철, 적혈구의 핵심 원료예요. 산소를 운반해 줍니다. 아연, 면역력의 가장 큰 미네랄입니다. 면역력이 얘가 부족하면 탁 떨어져요. 또 남성 호르몬의 주재료이기도 합니다. 구리, 철을 대사시킬 때 항산화력이 또 있어요. 망간, 뼈를 만들고 항산화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데 필요하고,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 없으면 에너지 대사가 조절이 되지 않을 거예요. 셀레늄,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고, 크롬, 인슐린 기능이 얘가 없으면 뚝 떨어져요. 플로틴, 이 치아, 이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비롯해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직 그 기능이 다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100종류 이상이 있는데 이 바닷물 속에 있는 100종류의 미네랄을 그대로 추출한 소금이 백투에덴 슈퍼 미네랄이에요. 그 중에 여기 하나를 보면은 정제염은 염소하고 나트륨만 들어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백투에덴 미네랄 소금에는 정제염의 38g 정도, 100g당 38g이 나트륨이라고 하면은 백투에덴 미네랄 소금에는 29 정도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이 정제염에는 10mg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에는 조금 더 들어있죠. 979mg. 이것 때문에 천일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 백투에덴 미네랄에는 3893mg이 들어있습니다. 정제염보다도 380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들어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특별 가공을 해서 어떤 이 정수기 물보다도 목넘김이 너무 부드러울 정도로 특수 이온화 처리가 돼서 이것이 다 흡수가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도 정제염보다도 이 슈퍼미네랄에는 33배가 들어있어요. 칼륨도 정제염보다 49배가 더 들어있고,
염화나트륨이 정제염은 99.5%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러나 백투에덴 미네랄은 75% 정도가 염화나트륨이고 나머지 25%의 그 중요한 모든 100여 종류의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종합 미네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칼슘과 마그네슘,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는데 칼슘이 둘이 있으면 마그네슘이 하나 정도 비율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반대작용을 합니다. 칼슘은 근육 속에서는 근육을 수축하게 해주는 게 칼슘 때문인 거예요. 수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펼치려면은 그때는 마그네슘이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게 안 되면 자꾸 떨리는 거예요.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은 근육이 자꾸 떨려. 경련이 옵니다. 여기 실룩실룩 하는 거.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이 떨리고 또 대장이 운동을 할 때도 이게 필요한데 이게 운동이 안 되니까 안 나가. 변비. 대부분의 변비 치료제는 마그네슘입니다. 근데 먹어보면 막 제가 요거 전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암염을 녹여가지고 만든 변비 치료제를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했더니 그냥 한 입 먹고 다 뱉어. 얼마나 먹기가 괴로운지 몰라요. 변비가 심해지고 이를 삼키는 근육이 또 잘 이완이 안 되니까 삼켜지지도 않고 또 고혈압, 부정맥, 신경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칼슘은 신경이 흥분되고 마그네슘은 신경이 또 진정되고 그 두 가지가 리듬을 타면서 흐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깨지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긴장이 되고 또 신경 쪽에서 뭔가 따끔따끔한 게 느껴져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우울증이 심해져요. 심하면 의식장애가 옵니다. 어지럽고 불면증까지 올 수 있어요. 대부분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를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 칼슘일 가능성이 많아요. 뼈에 가서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가서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네랄 잘못된 것 많이 주워 먹는 사람들일수록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석회화가 많이 돼요.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이온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것으로 된 것을 먹으면 보약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쥐약이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것으로 적당량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거의 모든 질병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이론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나라의 키아스트라고 하는 한국 분석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검사 의뢰를 했어요. 아니면 과대 광고에 걸리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 인정합니다. 증명합니다고 서티피케이션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 이걸 내놓고 이 연구소가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 과대 광고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불검출됐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소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이 종합적인 여러 종류의 알칼리성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서 아주 슈퍼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실험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물은 그냥 정수기 물을 떠왔어요. 거기에다가 옥도전기 있죠, 빨간 약.
그것을 몇 방울 똑같이 넣었더니 빨간색이 된 거예요. 옥도전기, 빨간 약은 소독약이죠. 활성산소입니다. 병원균에게서 활성산소가 하나를 뜯어내 가지고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병원균이 터져서 죽게 하는 소독약이에요. 그러니까 병원균까지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산성 독소입니다. 이 산성 독소물을 특별히 색깔이 좀 보여야 이게 눈에 보이니까 물에다가 섞어 넣었어요. 그 뒤에 옥도전기 약국에서 하나 산 병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에다가는 우리가 반찬 만들 때 쓰는 정제염 소금을 한 티스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에는 천일염, 너무 굵어서 정제염만큼 똑같이 곱게 갈아가지고 같은 양을 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먹는 슈퍼미네랄 같은 양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고서 흔들었어요. 똑같이 흔들었더니 정제염은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한참 흔들어도. 천일염은 그래도 조금 이 알칼리성 미네랄들이 있어서 항산화력이 조금 있어서 조금 엷어졌어요. 그런데 슈퍼미네랄은 넣어서 3번 흔들었더니 맑은 물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이 떠돌아다니면 질병이 생길 텐데 이 슈퍼미네랄을 물 500ml 한 병에다가 요거 한 포를 넣으면 양이 딱 맞게 돼 있어요. 3.4g. 그래서 흔들어 가지고 마시면 10분이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관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들이 있다고 하면 들어가자마자 중화가 돼서 깨끗한 피가 되게 해준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직접 한 것이 소독약,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이 있다는 얘기죠. 소독약은 이제 여기다 똑같이 넣는데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3종류의 소금을 똑같은 양을 넣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빨리 중화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 정제염이죠. 그 정제염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일염을 곱게 갈은 소금을 똑같은 한 티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해양 심층수 백투에덴 슈퍼 미네랄 소금을 같은 한 티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염을 한 티스푼 넣었을 때에 한참 흔들었죠? 한참 흔들었어요. 그 붉은색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곱게 갈았는데 정제염보다는 조금 이제 중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 백투에덴 소금을 똑같은 한 티스푼 넣어서 잠깐 흔들었습니다. 1시간 내에 이 해양 심층수 슈퍼 미네랄 소금은 그 옥도전기 빨간색을 다 중화시키면서 맑은 물로 청소되고 또 그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맑은 물이 되는 항산화력의 실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다른 유튜브 강의에는 20여 편에 이것이 어떤 질병에 좋은 것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논문을 하나씩 다 풀어서 올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목만 한번 좀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4월 달에 발표된 이 논문에 보면은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만든 그 소금을 가지고 실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제염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염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네랄들이 있어서 여기 간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것인데 그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도 정제염 먹지 말라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고 2017년도 논문에는 고지혈증 지방이 다 분해되니까 당연히 비만에도 좋겠죠. 비만을 고지혈증 지방을 분해해서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고 2004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혈관 점막 밑에 쌓인 기름 덩어리들을 녹이기 때문에 동맥 경화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협심증이나 이런 사람들 심근경색들 소금 짜게 못 먹을 거예요. 요거는 괜찮다고만 해도 괜찮은 것인데 오히려 개선이 되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논문으로 발표가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총체적으로 고혈압이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돼서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혈압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나트륨은 일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혈압이 아주 많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에 한 포 정도를 500ml 물에 타서 먹지만 이 고혈압이 좀 심하신 분들은 먹었더니 좀 올라간다 그러면 반 포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면은 큰 문제가 없고 최종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혈소판 응집이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심장병 수술하고 피가 묽어지게 해주는 쪽이 지금 약을 먹는데 이것은 그 혈소판이 많이 이렇게 응집되는 것을 개선해서 피가 묽어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고혈압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2013년도 논문에 나오고 또 당뇨병을 개선시켜준다 2020년도 논문에 신장병 환자들은 일단 소금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021년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이 논문에서 해양 심층수 소금은 신장병을 환자가 먹어도 괜찮다가 아니고 개선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하루에 어떤 사람 뭐 2포, 3포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한 포 정도를 먹는 양으로는 오히려 신장병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간질환도 또 나트륨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질환도 21년 논문에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고 위장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2023년 또 2014년도에 12지장 궤양을 또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2022년도에 발표된 것은 장 건강, 특별히 변비 환자들은 그냥 마그네슘 때문에 변비 치료제가 돼요. 또 변비 개선 2020년도 변비가 있을 때는 이것을 한 2포 정도 먹을 때는 바로 효과가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2017년도 논문에 나오고 염증을 억제하고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치매를 개선하고 골다공증, 우울증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또 피로를 회복하는 건 금방 느껴요.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제목만 이렇게 했지만 제 백투에덴 유튜브에 들어가서 백투에덴 슈퍼미네랄 치면은 요 논문 하나하나 다 올려가지고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500ml 병 하나를 받아서 거기에 딱 여러 가지 계산해서 3.4g짜리를
넣어서 먹으면은 먹기가 딱 좋게 이 맛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포 정도를 먹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건강이 좋아지고 또 이 품성이 또 자라기를 원하시면은 잘하는 것 붙잡고 자랑하지 말고 제일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면 그만큼 성장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들은 미네랄 결핍입니다. 다른 건 아까 보면 되지만 뭐 지방질 없으면 탄수화물이 지방질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미네랄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몸이 좀 이상하다. 이 100종류가 다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을 때에 가장 결핍됐던 것들이 채워지면서 이 건강들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성장하는 또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충전된 기쁨과 또 축복을 함께 누리시면서 이 슈퍼 미네랄을 잘 연구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축복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